삶의 리듬이 다른 곳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휴대폰도 TV도 외부 세계와도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공동체 말입니다. 이들은 고립을 추구하며 미국으로 건너온 메노나이트 공동체입니다. 자신들의 규칙에 따라 살기 위해 말이죠. 각 공동체에서 결정권은 종교적 권위에 의해 내려집니다. 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모든 것은 내부에서 통제됩니다. 일상은 엄격하고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모두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혹한 전통과 처벌이 강요됩니다. 이 폐쇄적인 삶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대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강요된 교육과 금지 메노나이트 공동체의 학교는 공동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만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세부터 아이들은 공식적인 학습 환경에서 벗어나 공동체 공간으로 이동하며 각 수업은 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따릅니다. 13세가 되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 없이 학교를 떠납니다. 아이들은 읽기, 쓰기, 기초산수, 그리고 독일어 성경 구절만 공부합니다. 교실은 성별로 나뉘어 있으며 남녀는 한 공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수업 시간에 각 그룹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독일어 알파벳을 숙달하고 고대 문자로 쓰는 법을 배웁니다. 지리나 일반 역사와 같은 다른 과목은 수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표는 비판적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충실히 따르는 데 국한됩니다. 기존의 교과서나 외국 자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대로입니다. 학습은 동질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연습을 하고 같은 구절을 공부하고 같은 글쓰기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수능이라는 관념을 강화하며 그 규칙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훈련의 끝은 젊은이들이 공동체 내에서 책임을 맡기 시작하는 순간과 일치합니다. 그 나이가 되면 그들은 가족 농장에서 일하고 작업장을 관리하고 음식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어른들의 성찰이 아니라 일상의 반복으로 정당화됩니다. 학문적인 서론 없이 실제적인 삶이 교실을 대체합니다. 교육 구조는 대조 능력을 제한합니다. 아이들은 거주 국가의 지리, 세계사 또는 주변 환경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유일한 교과서로 사용합니다. 이는 외부 정보의 가능성을 줄이고 종교적 관점으로만 세상을 이해하도록 강요합니다. 공동체는 이를 보호막으로 여기지만 그 결과 근본적인 지적 고립이 초래됩니다. 많은 식민지에서 소녀들은 고급 읽기나 필기 분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글쓰기는 가계부 작성, 옷감 주문 기록, 종교적 감사 기도문 작성 등 가사 업무에 국한됩니다. 수학은 농장이나 가족에 필요한 양을 계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교육적 접근 방식은 전문가나 비판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역할을 재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평가 방식 또한 규율을 강화합니다. 시험은 구술로 진행되며 그룹 앞에서 진행됩니다. 각 답변은 교사가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교사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않은 지역사회의 성인 구성원입니다. 토론이나 의견 불일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침묵은 오류에 대한 암묵적인 반응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계획에 어긋나는 것을 배우겠다고 고집하는 소녀는 내부 지도자들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녀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소녀가 고집을 부리면 부모는 딸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사용되지 않지만 사회적 압력을 통한 집단적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13세에 학교를 떠날 때 그들은 5년 전 입학했을 때와 같은 준비를 합니다. 메노나이트 공동체는 이 수준이 공동체 생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학업 내용에서 배제됩니다. 공동체에게 이는 정체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러한 교육 모델은 목공, 농업, 대장간, 재봉 등
고도로 발달된 실무 기술을 갖춘 성인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식 문서를 읽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국가 시스템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장벽입니다. 교육은 공동체가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여러 조사 결과 이러한 시스템이 외부의 영향이 식민지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도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불합리한 성경적 규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비상대핏이 많은 아이들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페루 이주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노나이트 공동체 외부의 젊은이들은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는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개인의 적응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들이 규범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다면 그들은 읽고 쓰고 더하고 시를 낭송하는 법만 알면 될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모든 것은 규제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외래어에 저항하는 폐쇄적인 삶의 방식을 재생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공동체 내 처벌과 추방, 누군가 내부 규칙을 어길 때 가장 가혹한 처벌은 신체적 처벌이 아닙니다. 바로 추방입니다. 공동체의 감옥이나 벌금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접촉을 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가족, 집, 직장, 그리고 명예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처벌은 즉시 적용되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규칙은 법전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지도자들은 회의를 소집합니다. 토론은 없고 결정만 발표됩니다. 처음에는 경고나 목사의 방문 정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위반하면 추방은 확정됩니다. 한 전직 의사는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공동체 전체를 진료했습니다. 대학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자비로 구입한 책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응급 상황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샀는데 휴대전화를 폐기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단 한 명의 환자도 그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소외는 추방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가 추방되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덫에 걸립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따라 사회에서 소외될지 아니면 집에 남아 가족을 깨뜨릴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벌 앞에 굴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견디며 이중 생활을 하고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숨깁니다. 추방된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고함이나 싸움도 없습니다. 오직 텅 빈 공간만 남습니다. 집에는 방문객이 없고 고객은 사라지고 공급자는 멀어집니다. 공동체는 누군가를 고립시키기 위해 무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고립의 무게는 생존을 위해 집단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집단에 의지합니다. 아이들도 이를 일찍 배웁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부모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반항적인 청소년과 어울리면 격리됩니다. 어떤 10대들은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금지된 사진을 본다는 이유로 형제자매와 떨어져 지내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억압 없이도 작동합니다. 모든 일은 신체적 처벌보다 더 가혹한 고요함 속에서 진행됩니다. 처벌이 항상 추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복귀가 허용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금지된 대상에서 벗어나고 지도자들의 감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이들은 배고픔 때문에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않고 다시는 예전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령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여러 청년들이 숨겨진 라디오를 밀반입하려 시도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기계를 수리하면서 음악을 듣는 모습이 발각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사과했습니다. 그는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방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울었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변호하면 자신들도 추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법원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판사, 검사, 그리고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 가해자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변호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같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소외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승인되지 않은 옷을 입거나 딸의 화장을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변화가 감지되면 교회 장로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들이 편차를 바로잡지 않으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지역 상점을 폐쇄합니다. 그런 다음 모임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제외됩니다. 지도자의 말은 의심받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변화를 원하더라도 시스템은 어떤 시도도 막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자유의지로 떠나기로 결정하면 비밀리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밤에 편지를 남기고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면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흔한 처벌 중 하나는 침묵입니다. 몇 주 동안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무시당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기법은 어떤 설교보다 더 가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시 질서를 되찾습니다. 휴대폰, 음악 또는 문제를 일으킨 무엇이든 버립니다. 그들은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신앙의 타격 규칙은 타격을 통해 배우고 미묘한 차이 없이 강화됩니다. 복종은 벽에 걸거나 허리띠에 차는 나무 막대기로 가르칩니다. 부모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벌은 매질입니다. 허리 아랫부분이나 다리를 때립니다. 어떤 말이나 설명도 없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질 후 학생은 과제를 계속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예상되는 반응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사들은 이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학생이 말을 끊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허락 없이 대답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규칙은 모든 학생이 확고하고 조용하며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실수는 막대기로 바로잡습니다. 불평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행동은 약함이나 인격 부족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에도 침묵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내 또한 직접적인 감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남편은 불순종을 발견하면 시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결정을 바꾸거나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상의 없이 행동하는 것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도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가정 내에서 해결됩니다.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면 즉시 대응합니다. 그녀는 가정 문제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지목됩니다. 공동체는 이를 내부 질서를 어긴 것과 제3자를 연루시킨 것, 두 가지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지도자는 또한 처벌합니다.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비공개 심리가 열립니다. 피고인은 장로들 앞에 앉습니다. 자백을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비례적인 제재가 부과됩니다. 가장 많은 처벌을 초래하는 위법 행위는 외부인과 대화, 전자기기 사용, 금지된 물건 숨기기, 정해진 복장 변경, 허락 없이 외출 또는 미완료된 업무 처리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고립으로 시작하여 결국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외된다는 것은 집단과의 모든 관계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재를 받은 사람은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그는 사원에 갈 수 없고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이 따로 살아갑니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더 이상 그 지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년간 이렇게 살며
혼자 일하거나 먼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재통합을 위해서는 공개적인 자백, 처벌 수용, 그리고 장로들의 서약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귀환 허가를 받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의 신부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우 그 결과는 더욱 가혹합니다. 아이가 있으면 남편이 키울 수 있지만 아이가 없으면 영토 전체를 떠나야 합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불평할 권리도 없습니다. 규칙은 고립을 유일한 탈출구로 규정합니다. 외부 관습에 관심을 보이는 청년들은 감시를 받습니다. 다른 음악을 듣거나 승인되지 않은 글을 읽으면 일상활동에서 제외됩니다. 때로는 외딴 캠프로 이송되어 접촉 없이 일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복종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조건을 받아들이면 복귀할 수 있지만 고집을 부리면 추방 절차가 시작됩니다. 설교 중에는 행동 또한 감시됩니다. 지정된 사람들은 몸짓, 자세, 그리고 침묵을 관찰합니다. 누군가 시선을 돌리거나 자세를 바꾸면 태도 검사를 위해 개별적으로 소환됩니다. 규칙은 일부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반복을 통해 전수됩니다. 각 세대는 누군가 구조에 도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기억합니다. 집단 기억은 누가 실패했고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 간의 통제가 행사됩니다. 각 가구는 이웃을 감시합니다. 누군가 일탈을 감지하면 보고합니다. 이는 영적인 의무의 일부입니다. 상호 경계는 시스템을 지탱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위반 사항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회의가 소집됩니다. 장로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사건을 제시하고 위법 사항을 설명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결정에 대해 토론하지 않습니다. 집단은 단지 동의할 뿐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모든 시도는 공모로 처벌됩니다. 이 구조는 중재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부 권위는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내부에서 내려집니다. 아무도 집단 외부 권위자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장로들의 지시에 따라 봉인됩니다. 통제 수단으로서의 의복에 관한 규칙은 개인의 결정에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옷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은 미혼일 경우 밝은 색, 기혼일 경우 어두운 색의 긴 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남성은 체크문의 셔츠, 멜빵, 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입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결정합니다. 원단은 동네 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판도, 광고도, 다양한 선택지도 없습니다. 여성들은 구매 가능한 원단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색상이나 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린 여성들은 파스텔 색상을 찾고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갈색이나 짙은 파란색을 찾습니다. 아무도 규칙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옷차림을 배웁니다. 어머니는 직접 드레스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머리를 가리는 모자를 수놓기도 합니다. 더운 날에도 날씨에 관계없이 온몸을 가려야 합니다. 규칙은 편안함보다 우선합니다. 남성은 옷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셔츠는 여미고 바지에는 지퍼가 달려서는 안 됩니다. 신발은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밝은색 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대적인 변형이나 개인 취향에 따른 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액세서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것 외에는 몸을 장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신구는 금지됩니다. 또한 단순한 쪽머리나 따은 머리 외에는 화려한 가방이나 헤어스타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톱은 짧고 매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공동체의 다른 여성들이 감독합니다. 누군가 단 하나의 디테일이라도 바꾸면 즉시 알아차립니다. 젊은 여성은 드레스 길이를 몇 센티미터만 줄여도 의회의 의견이 전달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다른 직물의 옷을 입도록 허용하면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점, 교회, 거리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규칙은 종이에 적힌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됩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배웁니다.
여성이 따르지 않으면 다른 여성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남자가 모자 대신 모자를 쓰면 모임에서 제외됩니다. 정해진 규칙은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옷차림은 나이와 결혼 여부를 나타냅니다. 가볍고 심플한 드레스는 여자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미혼 여성은 부드러운 색상을 입습니다. 기혼 여성은 더 차분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과부는 각자의 무늬가 있습니다. 혼란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집단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옷은 기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직접 만듭니다. 각 가정마다 재봉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가봉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남자 옷과 아이들 옷도 만듭니다. 디자인에 변화를 줄 여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된 무늬를 따르며 세대를 거쳐 반복됩니다. 남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여자가 바느질을 잘 못하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너무 얇거나 반짝이는 옷을 입으면 따돌림을 당합니다. 압력은 리더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이모, 시누이에게서도 옵니다. 모두가 획일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옷은 경계를 정합니다.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젊은 여성에게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바지를 입고 싶어도 살 곳이 없었고 머리를 염색하고 싶어도 염색약을 파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옷감부터 헤어스타일까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결혼식이나 세례식 같은 행사에서는 옷을 다르게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드레스나 다른 옷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스타일입니다. 사진은 드물지만 찍을 때는 항상 같은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진지한 표정을 짓고 똑같은 중립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옷은 또한 집 안과 밖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현대적인 운동화나 다른 색 셔츠를 입고 나타나면 그들이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즉시 드러납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통일성은 고립감을 더욱 강화합니다. 식민지와 나머지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표시합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 부서진 마음 식민지 안에서는 아무도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문 의사도 없고 치료법도 진단도 없습니다. 누군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여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격리하는 것입니다. 증상은 천천히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말을 멈추고 어떤 사람은 식욕을 잃고 또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목적 없이 걷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거나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사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며칠 동안 스스로를 가두거나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울기 시작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속삭이는 소리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외면당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무시당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낮에 기절합니다. 그들은 땅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집니다. 그럴 때면 노인들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호전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집에 머물게 되고 일감도 줄어듭니다. 때로는 외출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방에 갇히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이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아이들이 불안감을 느끼지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고 어떤 아이들은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10대가 되어서도 잠자리에 오줌을 지립니다. 하지만 이는 증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단지 벌을 받을 뿐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엄격한 규칙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슬프거나 답답하면 숨깁니다. 집에서 학대를 당하면 침묵을 지킵니다. 말하는 것은 남편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거나 먹지 않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몇 시간씩 꼼짝 않고 앉아있는 사람, 이웃들이 알아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기도해 주었다. 어떤 남자들은 쓰러지기도 한다. 몇 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생각하거나 말할 틈도 없이 육체 노동을 한 후 몸은 고통받는다. 어떤 남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울고, 어떤 남자들은 모든 일에 화를 낸다. 어떤 남자들은 며칠 동안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다가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간다. 원로들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를 믿지 않는다. 누군가 그 사실을 말하면 그들은 외부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고 비난한다. 마음은 과학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으로 조종된다고 그들은 말한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벌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자살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족들은 그 이유를 숨긴다. 사고였다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정신질환과 연관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괴로움이나 깊은 슬픔을 느끼는 젊은 여성들은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뢰도 없고 안전한 공간도 없습니다. 갇힌 것처럼 느끼는 소녀는 공책에 글을 쓰거나 침묵 속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젊은 남성들 역시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혼란스럽다고 느끼거나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면 낙인이 찍히고 고집을 부리면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남아 견디다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이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숨겨주고 더 쉬운 일을 맡기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고립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지만 상황은 대개 악화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정착지를 떠나는 사람들은 집 밖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자신을 설명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류도 없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연락처도 없이 인근 마을에 도착합니다. 결국 거처도 약도 없이 홀로 남게 됩니다. 일부 전 구성원들은 문제를 보고하려 합니다. 편지를 쓰고 영상을 녹화하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말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침묵은 계속됩니다. 어떤 통계도 수집되지 않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주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주제는 바뀝니다.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고통은 기도, 일상,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겹겹이 쌓인 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수용소는 평소처럼 운영됩니다. 규칙은 지켜지고 하루하루가 계속됩니다. 하지만 많은 집에서 누군가는 갇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누군가, 바닥만 바라보며 앉아있는 누군가,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풀타임 유년기, 처음부터 일하기, 메노나이트 아이들은 걷는 법을 배우는 순간부터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달걀 모으기, 물 깃기, 어린 동생 돌보기와 같은 간단한 일을 돕습니다. 5살이 되면 이미 일상적인 책임을 맡게 됩니다. 밭은 주된 학교입니다. 남자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농사일을 합니다. 씨 뿌리고, 나무를 베고, 작물을 수확하는 법을 배웁니다. 정해진 시간표는 없습니다. 일을 마칠 때까지 일합니다. 어두워지면 손전등을 들고 계속 일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지냅니다. 옷방, 농장, 동물들을 돌봅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바느질을 배웁니다. 또한 양동이를 나르고 오븐에 불을 붙이고 잼을 만드는 법도 배웁니다.
이 일들은 매일 쉬지 않고 반복됩니다. 6살이 되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지만 몇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업은 짧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일터로 돌아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34년만 공부하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더 오래 공부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쉬는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쉬는 시간은 물건을 고치거나 심부름하는 데 사용됩니다. 놀이라는 단어는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유시간이 있다면 종교적인 주문을 하거나 부엌일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주말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합니다. 소젖을 짜고 가축 우리 청소를 하고 울타리를 수리합니다. 일요일 아침만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교회에 갑니다. 그 후에도 집안일은 계속됩니다. 가장 능숙한 자에게는 더 많은 일이 주어집니다. 남자아이가 도구 사용법을 배우면 더 많은 일을 맡게 됩니다. 여자아이가 바느질을 잘하면 온 가족의 빨래를 도와야 합니다. 잘하는 일 외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무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기여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을 놀이나 발견의 무대로 생각하는 것은 일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풍년일 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참여합니다. 사슬은 자루를 옮기기 위해 만들어지며 그들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합니다. 누군가 지치면 계속 일하도록 격려합니다. 기계 작업장이나 목공 작업장에서 소년들은 8살이나 9살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톱질, 부품 용접, 구조물 조립을 배웁니다. 항상 감독해 진행되지만 휴식은 없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베인 상처, 멍, 화상과 같은 사고를 당합니다. 하지만 보험이나 병원 방문은 없습니다. 집에서 붕대, 수제 연고 또는 어른들의 조언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만 병원에 갑니다. 소녀들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칼을 사용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불을 다룰 때 요리 중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동이를 들거나 가을에서 몇 시간 동안 빨래를 돕다가 허리가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다치면 다음 날 다시 일하러 갑니다. 쉬는 날은 없습니다. 휴식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몸은 노력하면 강해지고 의지가 피로를 이겨내야 한다고 믿어집니다. 13살의 학교를 마치는 청소년들은 정규직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되어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대우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산적이고 일을 잘하고 자신의 짐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자신의 땅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이나 가축들이 할당됩니다. 어떤 이들은 가구, 도구, 기계 수리에 헌신합니다. 그들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의 일부가 됩니다. 이 나이대의 여자아이들은 어머니가 없을 때 이미 부엌을 책임집니다. 또한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남자아이들의 옷을 수선하고 일주일치 식량을 비축합니다. 쉬지 않고 말입니다. 대가족은 일을 더 효과적으로 분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각 아이는 무언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종교의식이 있을 때 남자아이들도 준비에 참여합니다. 떠난 이들, 탈출, 이별, 그리고 메노나이트 통제에서 벗어나기 일부.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 집단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오거나 방문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단절됩니다. 떠나는 젊은이들은 가족, 이름, 유산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모든 것이 남겨집니다. 추방은 아무도 그들에게 다시 말을 걸 수 없음을 의미하며 심지어 편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는 것은 종종 작은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옷을 입거나 음악을 듣거나 허용된 것 이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행동 말입니다. 모든 단계는 감시됩니다. 가족들은 지도자들에게 알립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것은 대립으로 끝납니다. 일부 구성원들은 몇 달 동안 떠나는 것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외부인들과 이야기합니다. 교통, 숙박, 서류 관련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서류나 돈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공동체에서 야간 탈출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차량에 탑승합니다. 그들은 여행 가방을 들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갑니다. 그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떠납니다. 발각되면 강제로 구금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아무도 모르는 도시나 마을로 피난처를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피소에, 어떤 이들은 더 개방적인 교회에 갑니다. 때로는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탈출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지위를 잃습니다. 이름은 지워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려고 해도 무시당합니다. 부모, 형제자매, 이웃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공동체는 가혹하게 반응합니다. 수치심을 처벌의 도구로 삼고 떠난 사람들을 부정적인 사례로 떠벌립니다. 바깥 세상이 그들을 타락시켰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제재를 받지 않고는 그들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전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차례 녹음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왜 떠났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본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적당하거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가족이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한 젊은 여성은 자신이 모르는 남자와 강제로 결혼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16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6개월을 참고 버티다가 도망쳤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합법적으로 입양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우연히 인터넷을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시, 책, 음악 등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마구간에 갇혔습니다. 식민지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당했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호소가 항상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국은 종종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화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극히 드뭅니다. 몇 년 후 아이를 비밀리에 만나기로 동의한 부모들, 시골 지역에서 짧은 만남, 식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짧은 대화. 귀환은 결코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탈출한 사람들에게 자유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림, 고립, 그리고 거부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거리에서 살아야 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부를 하고, 어떤 이들은 농장이나 작업장에서 일합니다. 어떤 경우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생일도 결혼식도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떠나는 대가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모든 것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갑니다. 그들은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한 규칙에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단순히 다른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규칙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폐쇄적인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일상, 옷차림, 학교,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통제되는지 보여줍니다. 복종하는 자는 남고 의문을 품는 자는 사라집니다.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집에 머무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아프더라도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